오늘 교직 논술 개강 날입니다. 1주차로 제가 드린 프린트물, 교직 논술 작성법에 대해서 오늘 좀 2시간 동안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하고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부터는 오자마자 뭐 이제 너무 타이트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써보시고,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구나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타임은 제가 좀 강의하고 이제 이런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는 기출 한번 드려볼 거예요. 원래 그 5, 6, 7이 3, 4, 5, 6, 7, 8이 기출 분석 풀이 반인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다음 주는 완벽하게 쓰기를 바라지 않고 이런 문제를 진짜 내가 만났을 때,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만났을 때잖아요. 그때 내가 얼만큼 과연 적어 나갈 수 있는지를 좀 한번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다시 쉬운 대로 돌아가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잘 알고 쓰면 되는데요. 아까 프린트물 보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셨지만 막상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만 이걸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뭐 다시 봐서 외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이제 바로 적용하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목차 이렇게 있어서 작성 요령, 단계, 그리고 직접 작성하는 것, 유의할 사항이나 뭐 표현상의 특징, 그리고 올해 나왔던 기출 제가 이제 우리 같이 볼 건데요. 우리 제목이 논술이지만 우리 논술은 논술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사실이에요, 이거는. 왜 논술 그러면 자기의 뭐 의견도 있고 뭐 그쵸? 강조점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논술은 긴 서술형 문제야. 그래서 정확한 답이 있는, 그걸 찾아서 써야 되는 그런 긴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셔도 된다. 그렇지만, 이따 배점 볼 거지만, 분명한 건 형식 배점이 있다. 그래서 논술의 형식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단계는 논제를 파악하고 제시문을 분석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논지와 주제를 정리하고 구성을 생각하고 유의사항을 점검한 다음에 개요표를 만들어서 논술을 쓰고 퇴고까지. 이건 그냥 우리 논술이든 어떤 논술이든 어떤 글을 쓸 때의 단계예요. 이런 단계를.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논제 파악하고 제시문 분석하고 생각 정리, 이게 거의 같이 가. 그냥 읽으면서. 한 번 읽고 그 다음 읽으면서 거의 같이 가게 되죠. 그렇게 하고 개요표 만들어서 쓰게 되는 단계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첫 단계부터 하나하나. 첫 번째 단계는 논제 파악이에요. 그래서 무엇에 관해 쓰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제일 필요하죠. 선생님들은 조금 더 전진해가지고 우리 맨 뒷페이지에 보시면, 잠깐 두고 맨 뒷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기출이 있어요. 올해 기출. 이게 한번 이렇게 나왔다 보고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시험 봤었다 그랬나요? 시험 안 봤다 그랬죠. 응. 봤었어도 새로울 거야.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계속. 다음은 땡땡 유치원 4세반 담임교사들 간 대화 내용의 일부다. 대화 내용에 근거하여 답하시오. 좀 보기 좋게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3번 있든지 1, 2, 3, 4번까지 있을 때도 간혹 거의 1, 2, 3으로 있습니다. 첫째, 새 교사의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을 한 가지씩 설명하고 각 관점에 따른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교사 역할 한 가지를 논하시오. 그랬어요. 관점을 한 가지, 발달에 관한 관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각 관점에서 교사 역할을 한 가지씩 쓰래요. 우리 아직 지문 읽기 전이에요. 그럼 일단 문제를 읽으면서 뭔가 발달 관점, 발달 이론에 대한 게 뭔가 조금 얘기 나올 수 있겠구나.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발달 관점을 생각해야 돼요. 사실 우리 논술하면 무조건 이제 우리 같이 기여들 하거든.
자, 첫 번째. 뭘 쓰래요? 새 교사의 발달 관점 쓰래요. 발달 관점. 그리고 그것에 따른 교수학습 상황의 교사의 역할. 교사 역할 쓰래. 근데 새 교사래요.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새 교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교사별로 한 가지씩 설명하고 각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한 가지씩 논하세요. 그랬습니다. 부모, 이건 또 부모 교육 관련 일 수도 있겠네.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려움,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이것도 제가 1, 2, 3으로 썼지만 새 교사니까 뭐 김 교사, 박 교사, 이 교사, 권 교사 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점이 다른 교사들이 함께 근무할 때의 장점 세 가지를 논하시오. 관점이 다른 교사들이 근무할 때의 장점 세 가지를 논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한 번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이제 이 첫 번째는 새 교사회로 다 들어가고, 여기도 새 교사회로 들어가고, 들어왔어요. 근데 첫 번째 문장에서 한 말이 뭐예요? 대화 내용에 근거하여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조금 달라. 그냥 뭐 이거다. 1번, 대화 내용에 근거하여 뭘 써라. 2번, 대화 내용에 근거하여 뭘 써라. 3번은 그냥 대화 내용이라는 말 없이 뭘 써라. 이럴 때도 있었어. 그러니까 요 대화 내용에 근거하여가 되게 사실은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위로 올라온 거, 요것도 생각해 볼 문제죠. 어떻게? 세 문제 다 대화 내용에 근거해라. 사실은 거의 다 앞에 기출도 거의 다 대화 내용의 근거이긴 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1, 2번에는 있는데 3번에는 그런 말이 굳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좀 구별해서 쓸 필요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배점이에요. 배점. 자, 배점 아직 얘기도 안 하고 배점이 내용 점수가 15점이거든요. 요거 이따 다시 볼 거지만 내용 점수가 15점이야.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 3점, 이거 세 가지 3점. 그래서 6점. 여기도 어려움 세 가지, 해결 방안 세 가지 해서 6점. 그리고 장점 세 가지 3점. 이렇게 해서 15점인 거야. 하나하나 더군다나 대화 내용에 근거하라 그러잖아요. 다 있어요. 다 있어. 찾으면 돼. 자, 그래서 오늘 이걸 찾을 건 아니고, 제가 이거 앞에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드리에요. 자, 지문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최 교사, 누구나 발달에 정해진 내적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서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교육활동을 제공하면 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유아들과 놀이활동을 할 때 유아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모님들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반 유아들이 아직 쓰기나 읽기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은 글자나 숫자를 가르쳐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유아들의 발달 수준에 대해 확인하면서 부모님들과 수시로 면담하고 있어요. 최 교사의 발달에 대한 관점이 드러나죠? 네. 그러니까 민 교사가 짚어줬어. 고맙게도. 그죠? 최 선생님은 유아의 준비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유아들이 스스로 배우는 능동적 학습자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능동적 배우는 학습자라고 아까 준비도를 얘기한 최 교사는 무슨 이론에 근거하고 있어요? 성숙주의예요. 민 교사는 자기는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는 능동적 학습자라고 생각한대요. 거기까지만 봐도 구성주의죠. 그래서 저는 유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또래나 선생님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간다고 보거든요.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반 유아들에게 구체적인 자료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고 스스로 놀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려는 것도 그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반 부모님들은 유아들이 스스로
쉽게 다룰 수 있는 기기조차도 교사가 직접 가르쳐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유치원에 직접 오셔서 유치원을 참관하면서 유아들의 놀이 활동을 보고 유아 스스로 지식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환교사. 유아에게는 가정과 유치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화적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아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체계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아 발달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 사람은 무슨 발달 이론을 갖고 있을까요? 뭔가 체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학적 체계 이론 있잖아요. 생태학적 체계 이론. 자, 그래서 이런 환경 체계를 고려하여 오래전부터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유아들의 현장학습에서의 안전 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현장학습을 계획할 때 유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부모님들이 현장학습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시도록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최 교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고 그것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도 다르네요.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네요. 그러니까 황 교사, 저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교사로서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런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어려워? 이제 막 보이죠? 딱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막 보이죠? 이거 봐봐. 사실은 다시 읽고 제가 읽어드리면 또 느껴지는 게 또 있어, 서래. 발달이 관점이 있고 거기에 따른 교사 역할 선생님들이 공부한 거랑 여기 조금 나와 있는 거랑 섞어서 쓰면 되고 또 어려움도 다 있어. 이런 게 어렵네요. 그래서 그건 이제 참 찾아야 돼. 수시로 면담하고 있어요. 직접 참관하게 하세요. 자원봉사자 다 있네. 이런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사실은 대화에 근거하여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내라고 해결 방안을 주로 주거든. 앞에 기출들은. 그럼 그거는 제가 자주 하는 말일 테지만 틀리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엄마들이 불만 얘기에 와서 바라는 것도 있지만 뭐 개별 면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틀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여기는 대화에 근거해서고 다 대화에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장점 뒤에서 조금 던진 거를 이제 어떻게 세 가지로 쓸 것인지 풀어서 쓰고 또 쪼개서 쓰고 뭐 이제 보태서 쓰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문제지가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주어진 면수 2매 이내에 맞게 서술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뒤에서 앞에서 제가 강의할 부분하고 제가 그냥 섞어서 말씀드리니까 뒤에서는 앞에서는 살짝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돌아가서는. 자, 과거에는 원고지였어요. 원고지 칸으로 된 거. 지금은 줄글이에요. 아까 나 저거 놔주려고 그러는 줄 알고 하나 챙길걸. 옆에 지금 모의고사를 봐서. 모의고사 답안 형식은 비슷하니까. 근데 지금은 줄글로 되어 있어서 글자 수를 정확히 맞추진 않아도 돼. 근데 과거에는 2000자였어요. 2000자. 생각해봐. 그거 쓰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이 빠져, 사실. 근데 그때는 또 그 2000자의 시절에는 1차에 붙은 사람만 합격했어. 전공만 가지고 채점을 한 다음에. 그런 일이. 그러다가,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는 1200자였어요. 1200자 원고지. 그래서 얘를 넘으면 마이너스. 그리고 1100자보다도 적으면 마이너스였어요. 여기다 맞췄어야 됐어. 연습이 쉽지 않았죠. 그땐 너무 당연했어. 자, 선생님 넘치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띄어쓰기 포함이에요, 항상. 원고지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적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맨날 글자 수 세고,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진 않지만 이제 분량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곤 했었죠. 그런데 이게 요 자체는 없어졌지만 형식까지 없어지진 않았어요. 거의 요렇게 돼. 왜냐면 이 문제 가지고 요 정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거. 그래서 이 면수 2매 이내.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짜 짧게 쓰는 분들은 한 장에도 다 들어가요. 한 장에도.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미리 다 말씀드리면 한 장 넘쳐서 조금 위에까지. 전에 2장 꽉 채웠다면 선생님들이 이제 원고지처럼 넓게 안 쓰니까 그래서 꽉 안 차고
좀 짧게. 1200자였을 때는 앞뒤 꽉꽉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글의 체계를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다 보여드린 건데, 어쨌든 우리 내용은 다 본론에 있잖아요. 그런데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논리적 체계는 맞춰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선생님들이 이제 글짓기를 해야 되는 거야. 사실 선생님들이 처음에 제일 어려워하는 게 서론 쓰는 거예요. 서론, 뭘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거. 근데 이제 몇 번 써보면, 그냥, 그리고 저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냥 큰 문제 없어. 그냥 너무,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한 번씩 보이는 오류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너무 멀리서 오는 분도 있고, 너무 지엽적으로 들어가는 분도 있어. 뭐 여기 이런 문제 같으면 그냥 발달 이론이라든지 부모 관계니까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서 말하는 거를 그냥 서술 하곤 해요. 그래서 과거에 원고지 시절에는 저는 사실은 그거는 좋은 글은 아니라고 했었어. 그런데 체계만 맞으면 이제는 거의 큰 문제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서론에 나열하곤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 뭐 해보고자 한다, 뭐 이런 거. 그렇게 하고 또 결론에다가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래서 사실 결론 맨 마지막 문장은 제가 좀 드리죠. 교사는으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 많이 봤어도 교사는. 왜냐하면 이거 다 교사의 역할에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는 이렇게 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 요 문장이 거의 뭐 이제 자동화 될 거예요. 너무 앞 시간부터 많은 것들을 제가 말씀을. 자, 그리고 글의 명료성, 타당성, 일관성을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들 봐드려요. 근데 봐봐요. 뭐 나와 있는 거 찾아 쓰는 건데 내가 막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일이 많이 없어. 어때? 어렵지 않죠?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점이요. 그래서 내용 점수가 15점이고 그 다음에 체계 점수가 5점이에요. 내용 점수는 이렇게 개요도 쓸 때 선생님들이 확인만 하면 돼. 거의 이렇게 해놔가지고 착각할 일도 없어. 관점 3가지, 뭐 역할 3가지. 그럼 1, 2, 3, 1, 2, 3이야. 그래서 그 배점 확실하게 보면서 쓰시면 되겠고, 이 배점도 굉장히 커졌죠. 과거에는 내용 점수 10점, 체계 점수가 10점이었어. 그러니까는 체계도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지금 체계 점수도 과거에 띄어쓰기 맞춤법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그냥 빼서 확 논리적 체계성 그리고 3점, 그리고 맞춤법, 어휘 문장의 적절성 2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끔 선생님들이 이제 뭐 주어나 목적어가 중복되게 썼다든지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게 썼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체계가 있다는 건 그래도 서론 결론에다가 내가 점수를, 내가 아니라 채점자가 마이너스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를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체계를 좀 잘 맞추면 된다. 그럼 이제 20점. 그래서 사실 논술은 선생님들이 봤지만 그냥 나 20점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해야 돼. 전공이 외워서 쓰는 거니까 논술을 마이너스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문제 되게 평이한 편인데도 감점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감점 요인들이 있어 하나씩.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너무 쉽지만 좀 내가 공부 안 한 거라든지 새로운 뭐 학자가 확 튀어나온다든지 그러면 또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교직 논술에서는 마이너스를 최소화한다. 20점 맞는다. 이 생각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조금 뭐 문제 시험도 봤겠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자, 1단계에서 무엇에 관해 쓰라는 건지 파악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만하고 같이 보시면 될 텐데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1차적인 과제다. 무엇에 관해 쓰라는 것이 논제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말했지만 우리는 파악할 필요가 없어. 문제에 있어. 이걸 써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논제를 의문형으로 바꿔본다. 그래서 그랬는가? 이랬는가로 바꿔보는 게 원래 이제 형식이겠지만
우리는 그럴 과정도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해결 방안 이게 맞나? 이제 이런 정도의 선생님들이 이제 의심은 해볼 수가 있겠죠. 의문을 가져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나 함정은 없는지 점검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메모한다. 그래서 이걸 의문형으로 바꾼 논제를 옆에 기재해둔다 그랬는데 위에 거랑 이제 연결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나 조건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에 선생님들이 한 번씩 그렇게 빠질 때가 있어. 그래서 아까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대화에 근거하여 이런 거. 어디까지 근거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이게 찾아 쓰라는 건지 내 생각 쓰라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우리 논술에서 저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 가지고 우리 논술로 적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논술에서는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논제 파악 어렵지 않게 가능하죠. 네, 나와 있으니까. 아침부터 피곤하네. 큰일 났네. 너무 이른 아침부터 피곤하네. 자, 일단 1, 2교시는 중요하니까 논술은. 자, 2단계는 이제 제시문 분석이에요. 그래서 제시문을 한번 정독하고 두 번째, 문제의 조건을 염두에 두고 다시 읽고 세 번째,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네 번째, 문제와 연결시키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논술 시험 시간이 몇 분이에요? 어머나, 100분 쓰면 큰일 나요. 1시간이에요. 1시간 60분. 그래서 이 60분 동안 이제 종침의 문제 딱 뒤집잖아.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읽고, 막 지금 이 과정 막 머릿속으로 막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개요도 하고, 쓰고, 퇴고까지 해야 돼. 시간 분배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긴장되는 현장이거든요. 처음에는 안 들어올 수도 있어. 저랑 하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찾아지지만 처음에 이게 뭐 말하라는 거지? 부모에다 초점을 둬야 되나? 어려움에다 초점을 둬야 되나? 막 이렇게 하면서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일단 차분하게 한번 읽어. 조금 더 눈에 들어오고, 이거 내가 선생님들 시험 문제 읽으면 그렇잖아요. 어렵다. 할만하다. 찾으면 되겠구나. 이게 딱 쓴단 말이야. 차분한 게 최고 중요하지. 그리고 나서 한번 그냥 쭉 읽은 다음에, 편견 없이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독하고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파악된 것들을 딱 가지고 제시문을 읽을 때, 자, 2페이지에 있어요. 어쨌든 문제 앞에서 이제 문제 단계에서 생각을 우리가 해봤잖아요. 논제를 파악했잖아요. 제시문을 읽을 때 앞에서 봤던 거, 발달 이론 이거, 어려움 이거, 거기 해결 방안 이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꼼꼼하게 읽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충분히 되면 바로 돼. 2번이고 3번 안 해도 돼.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1차로 읽으면서 논제와 연관성이 깊은 부분은 표시해 두죠. 줄 치면서 읽어도 돼. 줄 치면서 읽어야 돼요. 사실 찾으면서.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의 조건을 염두에 두고 다시 읽는다 그랬는데 아까 한 번 읽을 때 찾은 거에다가 한 번 더 조건을 찾으면서 보는 거죠. 지문 중에 표시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독해요. 그리고 핵심 내용 및 조건과 연관된 지문의 키워드를 옆에 메모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지문 읽을 때 나중에 1- 이거 첫 번째 거, 이거 두 번째 거 이렇게 해서 본인만의 이제 그 사인으로 그렇게 읽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한다 그랬는데 우리 요약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줄글로 길게 있잖아요. 필요하긴 필요해. 그래서 문제와 연결시켜서 요약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함축시켜서 내 말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긴 글 중에서 진짜 핵심되는 용어들이 꼭 들어가야 될 말들이 뭔지를 그 요약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꾼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사실 좋은 요약은 다른 사람들이 쫙 써놓은 글을 나만의 걸로 해석해서 정리하는 거. 이게 사실 좋은 독후감이라든지 그런 글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용어 가지고 와야 돼, 그냥. 그래서 여기서 꼭 들어갈 거 뭐, 덜 들어갈 거 뭘, 사실 그거는 줄 치는 단계에서 나타나기도 해요. 진짜 중요한 것만 줄을 치면서 요약까지 같이 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이제 문제와 연결시켜서 간추려가지고 문장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 3단계에 있는 견해 정리.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 2단계까지 제시문 분석까지 보고 기출문제를 사실 봐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기출문제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3단계의 견해 정리를 보는데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했지만 그 밑에 제가 적어놨죠. 유아 임용 논술의 경우에 사실에 대한 나열을 자신의 견해에 비추어 정리해야 된다. 사실을 자신의 견해에 비추어야 한다. 즉, 내 견해라고 해서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사실과 이론, 원리에 대한 주장의 형식이 적합하다. 이거 무슨 말인지 너무 와닿죠? 네, 우리 글은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도 자신의 생각이 드러난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야. 이런 거나 요런 부분, 아까 우리 문제 없지만 또 기출 계속 보면서 알겠지만 만약에 근거하여가 없이 그리고 지문에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로 이런 게 나오면 내가 찾아야겠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A 교사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 그래서 어려움이 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했냐? 그래서 생긴 문제가 뭐냐? 여기 가치가. 대처 문제가 뭐냐? 그래서 너는 그러면 여기다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뭐냐? 약간 이런 식으로. 명확한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 의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어. 그럼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현장 적용 능력이니까 우리 문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 가지 쓰라 그랬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자신의 생각, 나 같으면 물론 선생님들이 딴 말 하진 않겠지만 이것도 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이론에서 벗어나면 안 돼. 우리 문제 나왔지만 성숙주의 입장인 사람한테 성숙주의를 고수할 수 있는 선에서 대답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행동주의적인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입장을 생각해서. 자, 그래서 견해 정리는 이제 그런 의미. 또 두 번째 1번에 2번 문제에 대해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리해 답해야 된다가 원래지만 정해진 논제에서는 벗어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내 생각이라 그래서 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 두 번째, 문제의 질문에 답변한다. 요거 1단계에서 정리한 질문 형식의 논제를 재확인한다. 자신의 생각을 이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한다. 이때 질문에 대한 이론, 원리, 내용, 방법 등을 기억하여 정리한다. 여러 개로 정리한 자신의 생각을 질문과 연관하여 중요한 순서로 우선순위를 매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형식적인 절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문제에 맞게 질문의 답변을 찾아내면 된다. 네 번째, 논지와 주제의 결정. 자, 논지란 글의 취지, 즉 말하고자 하는 바. 이건 여러 가지로 나열될 수 있는데 논지가 뭔지는 일단 알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말. 근데 주제는 또 그 글의 중심이 되는 생각이고 그래서 논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게 곧 주제가 되는데 그 주제 내가 정하나요? 아니죠. 우리 문제는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문을 만든다. 논지를 관통하는 핵심 생각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한다. 주제문. 일단 보고 정리한 주제가 뚜렷한 것인지 점검한다. 주제가 두루뭉술하거나 애매모호하고 하나만한 소리는 아닌지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필요하면 주제문을 수정 보완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과거에는 서론을 이제 썼어. 이제 해서 현장에서 발달 관점과 부모의 관련 그런 건 중요하다. 논하겠다 했어.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문제에서 새 교사의 발달 관점과 그에 따른 교사의 역할은 첫째, 최 교사는 이게 형식이었어요. 근데 이걸 너무 길게 쓰다 보니 요걸 써라. 응? 문장 기호를 써도 된다라고 몇 년 전에 시험 한두 달 전에 얘기가 나왔어. 공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구절절 그런 연결되는 어구는 없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일로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래도 여기다가 1, 2, 3은 쓰지 않아요. 아직은.
아직은 시기상조야. 시기상조가 좀 길게 가는데 여기까지 쓰면 너무 이건 논술이 아닌 듯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장을 이제 뭐라고 쓰면 좋을까? 첫 번째가 아까 새 교사의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을 한 가지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1번에서는 1번 쓰고 첫째 최 교사는 성숙주의 관점이다. 이렇게. 그게 첫 번째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최 교사는 성숙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그 관점에 따른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이제 쓰는 거죠. 놀이할 때 뭐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쓰면 되잖아. 그 뒷문장, 밑에 문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찾아서 쓰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제와 논지의 관계에 주제문 만드는 건 이제 정해진 그 답을 쓸 때 내가 어떻게 쓸 건지, 그 다음에 정말 그 원하는 걸 쓰는지, 뭐 내가 연결해서 언급하지는 않는지, 딴말하지는 않는지, 이제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말했지만 최대한 문장은 간단해야 돼요. 논술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해. 논술에서는. 자, 그래서 주제문이라 그러면 뭐 앞에 있는 게 사실은 뭐 주제문, 관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역할, 이것도 사실 주제문이야. 우리 글은 다 주제문. 다 주제야. 다 논지, 또 논거, 내 생각 필요 없으니까 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주제문으로. 자, 그래서 그 주제문을 만들었으면 이제 들어와서 구성으로.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구성인데 논술문을 구성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에서 어떤 논점을 담을 것인지. 그래서 서론과 결론은 하나의 단락으로, 그리고 본론을 담을 내용에 따라 본론은 이제 2개에서 5개가 적절하다. 그래서 생각해 봐봐요. 원고지일 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쓰라고 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그 형식적인 말들이 한 줄이 20칸이거든요. 20칸을 얼마나 넘게 채웠겠어. 뭐 이거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했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단락은 지금도 유효해요. 뭐냐면은 줄글이지만 서론은 하나의 단락으로, 단락의 의미 아시죠? 문단이 나눠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의 단락으로 하는 게 좋고, 결론도 하나의 단락으로 하는 게 좋아. 그리고 본론은 예에 따라서 단락을 나누면 돼요. 그죠? 이런 문제는 본론 3단락으로 하면 되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단락의 구성과 논점. 그래서 단락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요지를 정리하고, 논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증거나 사례를 찾고, 뭐 핵심이 되는 것은 본론이므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론에서 모두 다뤄야 된다. 서론은 방향을 다룬다. 서본 결에 담을 내용이 일관성을 갖는지 점검한다. 얘기했는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정의를 써라 그랬으면 정의는 뭐 이렇게 서론에서 던지고 들어가도 되니까 그렇게 가도 나쁘지 않다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그냥 본론에 쓰면 돼요. 본론에 쓰고, 서론하고 결론 쓸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문장 각각도 수미상관이 맞아야 되지만 서론과 결론도 수미상관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던진 거 막 논술, 여기 뭐죠? 논문 써봤다 어쩌다 하면서 이제 막 제언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 제언으로 끝나버리면. 그리고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이제 위험했던 결론이 시도교육청원으로 시작하는 거였어. 시도교육청원.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몇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어떻게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면 교육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에 관련된 문제면은 그렇게 가도 괜찮아요. 그거는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근데 시도교육청은 뭔지, 어떤 느낌인지 딱 알겠죠? 이거 채점하는 사람들한테 니네들 좀 똑바로 해 이거야. 니네 잘해 이거야. 되겠냐고요. 교사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써보면 알겠지만 뭐 일기 형식도 아니기 때문에 3인칭으로 쓰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까 말한 그 교사는 나니까 나는 이렇게 노력할 거다. 이제 이렇게 끝나는 아주 잔잔한 해피엔딩 같은 그런 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 말했던 거 말고 아주 새로운 거 쓰면 안 돼요. 결론에서는. 그래서 그 내용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6번째 단계 유의사항을 점검해야 되겠죠. 유의사항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유의사항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유의사항을 준수했는지 채점할 때 가장 먼저 보는 평가 항목이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점수가 깎입니다. 답안을 쓰기 전에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형식이 변할 때 미리 예고가 있지만 유의사항 바뀌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예고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맨날 연습을 앞에 것처럼 했는데 바뀌었다. 그런 몰랐는데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아무리 우리가 모의고사 때 계속 보지만 시험장에 가서는 한 번 더 꼼꼼하게 봐야 돼요. 우리 아까 임용 논술의 유의사항은 같이 한번 봤죠. 같이 한번 봤어요. 답안 쓰기 전에 꼼꼼하게. 그래서 일반적인 유의사항 선생님들이 이제 좀 알아두면 좋을. 자, 3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것. 요건 이제 그 뒷페이지에 있는 건데 3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건 우리 시험지 논술의 유의사항이었었는데 어법과 원고지 작성법에 맞게 써라. 주어진 답지에 맞게 서술해라. 이거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 걸로 나온 거예요. 우리 걸로. 그래서 이제 앞에 봤으니까 그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4페이지로 가서 요거. 그래서 유의사항인데요. 유의사항. 제목 쓰지 마세요. 아주 간혹 진짜 처음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드리에요. 간혹 이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딱 제목을 쓰신 분이 아주 간혹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원고지니까 이거 첫 줄부터 써야 되나 둘째 줄부터 써야 되나 막 그런 고민도 있고 제목 쓰지 말고 진짜 주의해야 될 점 자신이 드러나는 어떤 표현 이런 거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옛날이지만 이런 게 암호였어요. 그래가지고 채점자하고 암호여가지고 이거 표시되어 있는 애가 걔인 거야. 붙여줘야 될 애인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 표시하지 마시고 자신을 신원을 드러내는 표현 우리 논술에다 이런 문제에서 그렇게 했으면 진짜 그건 더 이상한 거지만 예를 들면 나중에 면접에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내 학교라든지 아니면 내 교수님의 이렇게 돌려서라도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신원이 드러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 표현 쓰지 말고 현장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나와 한 번씩 나중에 특히나 면접에서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신의 신원을 드러낸다 그냥 부정행위 탈락이야. 여지도 없어.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한편에 완결된 글로 예전에 우리 지지난 시간에 생활기록부 봤지만 얘기 안 했었지만 그 전에는 생활기록부에는 함 임으로 써라가 있었어요. 그쵸? 지금은 요 말은 요즘도 이렇게 쓰나요? 한다, 이다로 쓰나요? 생활기록부? 기억이 안 나나요? 한다라고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 헷갈려가지고 저도 과거에는 함 임으로 써라가 있었어. 근데 이게 칸도 그렇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봐도 요거는 이제 없는데 가끔 이제 논술에다가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안 돼요. 한다, 이다로 쓰는 게 좋습니다. 어문 규정과 원고지 작성법에 따르세요. 원고지 아니지만. 띄어쓰기라든지 그런 거 빡빡하지만 않을 뿐이지 줄그려도 명확하게 따르는 게 좋습니다. 주어진 분량대로 이거는 2면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수험생 개개인의 가치관은 원칙적으로 평가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 문제에다가 자기 가치관
쓰지 마세요. 어차피 자기가 생각하는 거 쓰긴 하지만 이게 내 생각 쓰지 마세요. 써봤자 선생님들 나도 모르게 나오거든. 진짜 간혹 가다가. 어쨌든 여기 나온 거 아닌 거는 채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것 때문에 감점이 되진 않는데 그것 때문에 딴 걸 못 쓰겠지. 예, 그러면 마이너스야. 일곱 번째, 논제와 설명을 쓰지 말 것. 우리 문제에 해당이 되죠. 요 예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따올 때는 반드시 인용부호를 사용할 것. 요거 중요한데, 요것도 선생님들이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는 사실 예시문 속의 문장을 따올 때가 많아요. 아까 봐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교사 역할은 이렇다 해도 되고요. 그대로 따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표절도 뭐 몇 마디까지는 표절이 아니고,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표절은 아니지만, 그거를 그대로 따오지 않으면 다 그런 거 쓰라는 거기 때문에 다 인용부호 쓰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원칙은 그대로 따오는 거는 인용부호지만, 적용하게 되면 굳이 인용부호 쓰기 쉽지 않다. 이건 선생님들이 써보시면 제가 첨삭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사실 논술은 제일 중요한 게 첨삭이에요. 첨삭. 왜? 내가 쓸 때는 최선이잖아요. 그게 최선입니까? 그게 최선이잖아요. 쓸 때는. 그래서 이걸 제가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됐네요. 논술을 한번 써서 첨삭을 받아.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그 첨삭된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지나가느냐, 첨삭 받은 거를 다시 한번 쓰느냐, 그 차이야. 거기서 갈려. 제가 이게 근데 거기서 더 나가요, 선생님. 미안한데 선생님 첨삭해드리잖아요. 그럼 그 첨삭해서 또 다시 써오시는 분이 있어.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은가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뭐가 있으면 이 정도면 괜찮아요가 이제 베스트죠. 서로에게. 근데 거기서도 진짜 뭐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는 요런 건 다음에는 빼세요. 이렇게 하면 또 써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3번까지 써오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달라요. 그분은 이제 바로 합격한 그분 얘기예요. 그러니까 첨삭 한번 해드리면 무조건 한번 다시 써와. 근데 이건 처음에 말고 이제 모의고사 때 얘기긴 한데, 그래서 그만큼 논술은 첨삭이 진짜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죠? 첨삭해놓고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음에 똑같이 하거든. 그래서 이제 뭐 아주 똑같은 상황은 늘 아니니까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때 제가 또 얘기할 거예요. 첨삭 한 번만 얘기하고 그때 이제 첨삭해서 써오면 봐드리고 안 써오면 이제 끝.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걸 좀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